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부동산이 뭐 전문가들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얼어붙어 있는 느낌?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를 것이라고 보지만 사고 싶진 않다. 다주택자는 잘 팔자. 아마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기회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모 후보들에 따르면 뭐 양도세 일시적으로 감면 좀 해준다든가 네네. 이런 맞아요. 뉴스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대해서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집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네네. 굳이 사야 되는 거예요. 네. 1주택자는 뭐 갈아타는 정도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장 같은데 지금까지 안 샀던 분이 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너무 비싸서 네네. 못 샀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값이 빠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 산 거겠죠.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분들한테는 아니 서울 집값이 7년 전에 5억대였는데 지금 13억대다. 서울 아파트가. 네. 2배 반 올랐는데 지금은 싸냐 그러면? 지금도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살 능력이 없고 내 소득 대비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사겠다 해서 못 샀던 분인데 이 가격에서 사겠다? 이분이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면 그는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그죠. 거고요. 계속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난 7년 동안 내내 집값이 내 소득보다 빨리 올라가서 못 샀는데 이제 사겠다? 연끌하겠다는 건데 연끌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데 네. 올해 6월에 DSR 규제까지 들어가면 그 2억 이상 대출받으면 대출의 타이트함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연끌하겠다? 왜 그래야 되느냐? 금리도 또 오른다고. 네, 금리도 오르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빠질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지난 60여 년 동안의 평균적인 주택시장의 순환을 보면 68년 고점, 79년 고점, 91년 고점, 그리고 2006년 고점 이렇게 왔어요. 4번 정도 역사적인 고점이 있었는데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주택시장 사이클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바닥쳤냐면 13년에 바닥쳤거든요. 올해까지 오른다고 치면 9년째 오르는 거죠. 이게 집 사기 좋은 시기인가? 이번 사이클이 15년 사이클인지 10년 사이클인지 저도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9년째 오르고 있는데 굳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왜 사야 되냐? 공포에 굴복한 거다. 집값이 너무나 급등하니까 더 오를 거라는 그 공포에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공포에 굴복하지 말고 바닥에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은 8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오르면 9년째 오르는 네. 건데 여기서 사라는 건 그건 당신이 시장에 굴복한 거. 근데 보통은 그냥 실거주 할 거면 언제든 사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예, 그게 분들도 연끌을 해야 실거주가 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빠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올해 결혼했는데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신대요. 살까요 말까요? 사도 되겠죠. 능력 되시는 분들은 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는 전제예요.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다. 코인으로 벌었다. 등등 이러신 분들은 사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극소수잖아. 안타깝게도. 부모님 찬스 써서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를 산다. 분당의 아파트를 산다. 또는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 이건 금수저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분들이 뭐하러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흑수저들 혹은 동수저 이하. 그러니까 은수저까지는 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흑수저가 집을 살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얼마 전에 미분양이 났었던 데를 가지 않으면 안 되거나 아니면 빌라 이자를 엄청나면서 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빌라조차 작년에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여기에서 그걸 사는 게 맞는가? 그리고 당신은 이자율이 앞으로 올라가거나 경기가 잠깐이라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견딜 수 있는가?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또는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시장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연끌해서 얼마 전 미분양이 났었던 지역의 아파트 보나마나 교통이 안 좋겠죠? 아니면 공급 물량이 많거나 또는 빌라를 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생에 한 번 집이라는 선택을 왜 이 시국에 해야 되는데? 제가 7년을 매수를 부른 사람이잖아요. 네. 2015년부터 집은 사야 된다. 특히 2017년에는 책까지 썼어요. 딱 맞네요. 왜냐하면 너무 쌌으니까 그때. 역사상 최저 가격 레벨, 소득 대비. 최저 가격 레벨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19년 봄까지 여전히 쌌어요. 근데 올해 왜 또 오른다고? 선거 때문에. 근데 지금 모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이건 뭐 확정된 공약 네, 아니에요. 모 후보가 김포공항 밀어서 집을 100만 호 짓는데요. 네. 김포공항 일대가 그 아파트 고도 제한이 있어서 집을 높게 못 지었어요. 아파트가 용적률 규제를 받았던 거지. 네. 자, 근데 아파트를 옛날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또 그 지역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트럭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골프장까지 들어있거든요. 그 지역을 토지 보상을 해주면서 옮겨라고 해야 되겠죠. 돈이 막 쏟아지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집을 사야겠네. 아무튼 간에 살판 나는 사람들이 있겠지. 토지 보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풀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또 어떤 후보님이 공약을 거시는데 서울 시내에다가 규제를 완화해서 몇 퍼센트, 그리고 또 부동산 생애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LTV 규제를 풀어주겠다. 아, 맞아. 예, 이러면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현실화된다 아닌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만으로도 시장의 에너지는 특히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있잖아요. 네. 작년 봄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 됐던 서울 재보선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 6, 7, 8, 9, 10월까지 월 계속 상승률이 2%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 월 상승률 2%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월 2%면 연이면 20몇 프로인 예, 거죠. 예. 이 정도까지 집값이 폭등하게 됐던 게 결국은 그 개발 호재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들이 또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그래서 다시 토지거래 허가까지 걸었잖아요. 여의도, 목동 다 걸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선거에 해외 집값 빠지는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빼고 이번에도 빠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오를 가능성이 있죠. 또 무주택이신 분들은 계속 또 마음이 쓰리시겠다. 쓰지만 그분들한테 달러도 투자하고 이제 그죠? 기회를 투자의 위해서. 흐름이 다른 쪽에 오고 있다면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 폭락한 것도 이것도 기회잖아요. 그죠. 또 부동산이라는 걸 꼭 서울 부동산만 사야 돼요? 아니 맨하탄 부동산 사면 안 돼? 어머. 가능하거든요. 미국의 리츠를 사면 아, 또 일본의 리츠를 사면 지오다구에 황가가 보이는 주상복합 살 수 있어요. 가장 제가 많이 투자한 건 VNQ라는 미국 리츠 ETF. 그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그렇게 사서 분산 투자할 수 있죠. 굳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도 우리가. 네. 실제로 미국 부동산은 아직도 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 5년, 6년을 마이너스 했고 그 뒤로도 경제 성장보다 되게 부진하다가 작년에 용트림했거든요.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전반적으로. 미국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2016, 17? 그때 우리 반도체 네네네네. 슈퍼 사이클 때 굉장히 부진하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경기 좋아지면서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단이 단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9년째 오르는 거고.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오를까?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60년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 고점이 4번 왔거든요. 결국 한 15년, 맥스 15년. 그리고 이번에 만약 오늘 고점이 돼버리면 이제 5번째 고점이니까 12년에서 15년 정도마다 경기 사이클이 오는데 지금 9년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애매하긴 하다. 네, 애매하다. 정말 최희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매력적이다고 말하려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사이클로 봐도 애매한 타이밍에 금리도 오르고 있고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지만 DSR 들어가는 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대출에 따른 엄청난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서 미분양 났던 지역 또는 빌라를 영끌해서 힘들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보고 차라리 미국 부동산, 일본 부동산이 낫지 않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1주택자분들 아까 갈아타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럼 갈아탈 때 더 큰 평수? 더 좋은 아니요, 입지? 더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모두도 그렇고 미니멀리즘으로 저는 간다. 집이 그래요? 무작정 커야 되는가? 저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는다. 왜 코로나 때문에 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엔진이 존재하는 곳은 미래에도 계속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계속 혁신적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거긴 되게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20위권의 클러스터가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서울수원, 하나는 세종대덕. 서울수원이 세계 4위, 대덕, 세종 라인이 세계 20위 정도. 참고로 홍콩, 광저우, 선전 클러스터가 세계 1위를 도전하고 있고요. 그 공동 1위격으로 일본의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세계 3위가 베이징 텐진 클러스터.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IT 산업의 집중지죠. 왜 일본이 인구가 지금 15년째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경집 값이 드디어 이번에 맨션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감소해도 동경집 값은 오르는 이유가 뭘까? 거기 일자리가. 스타트업의 막 젊은 사람들은 어떤 집을 원하냐면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소형을 원할 가능성들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는 따져가면서 자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고민 인생 설계소에서 아이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 소형 평형의 도심에 그리고 집주 근접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면 신축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는 이 흐름은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평양을 넓히는 건 아니지만 뭐 입지가 좀 입지. 좋거나 전 입지를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강남 4구, 5구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살면서 평형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압축해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한 거죠. 단계 점프업. 그런 거는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